여러분, 공산당 선언. 이 책을 진짜 제대로 알려면요. 그냥 글자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선언문이 대체 어떤 세상에서 어떤 시대적 배경 속에서 태어났는지를 먼저 봐야 해요. 자,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자세히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역사상 가장 유명한 첫 문장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이 문장으로 한번 시작해보죠.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이야, 이 한 문장이 사실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의 모든 배경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대체 이 유령이라는 게 뭘까요? 진짜 뭐 귀신이라도 나타났다는 걸까요? 그리고 왜 당시 유럽에 힘 좀 있다는 권력자들은 이 유령을 그토록 무서워했을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네, 바로 그 유령 이야기입니다. 이 유령이라는 단어 그냥 멋부리려고 쓴 게 아니거든요. 선언문이 왜 하필 이렇게 강력한 비유로 시작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유령이라는 단어. 이게 아주 신중하게 고른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공산주의라는 게 기존 질서를 위협하는 진짜 무서운 존재는 맞는데 막상 그게 뭐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똑부러지게 대답을 못했던 거예요. 정체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더 무서웠던 거죠. 안개 속에 있는 뭔가처럼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공산주의자라는 말이 그냥 서로를 공격하는 딱지로 쓰이기 시작합니다. 정부는 반란 세력한테 저놈들 공산주의자다 이러고 또 반란 세력들끼리도 서로를 향해서 너희가 진짜 공산주의자지 하면서 비난을 퍼부었던 거죠. 정작 뚜렷한 기준도 없이요. 바로 이 지점에서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나선 겁니다.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떠도는 소문과 공포를 우리의 명확한 생각과 목표를 담은 공식적인 선언으로 바꾸자. 이렇게요. 안개 속에 있던 그 유령에게 이제 제대로 된 목소리와 정체를 부여하려고 한 거죠. 그럼 그 유령이 왜 그렇게 유럽을 떠돌게 됐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1830년대와 40년대, 당시 유럽이 얼마나 폭발 직전의 상황이었는지를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먼저 당시 세계 최강의 산업국가 영국으로 가보죠. 영국에서는 이미 어마어마한 규모의 노동자 운동이 사회 전체를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여기 요구사항들을 좀 보세요. 뭐 남성 보통선거권, 비밀투표, 언뜻 보면 그냥 정치적인 권리를 달라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핵심은 그게 아니었어요. 엥겔스가 이걸 딱 한마디로 표현했는데 바로 칼과 포크의 문제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결국 먹고 사는 문제, 즉 공정한 임금을 받아서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아주 절박한 외침이었던 겁니다. 이번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말 그대로 혁명의 중심지였죠. 1789년에 있었던 그 대혁명의 기억이 여전히 사람들 가슴속에 생생하게 살아 숨쉬던 곳이었어요. 이 구호 좀 보세요. 일하며 자유롭게 살거나 아니면 싸우다 죽겠다. 공산당 선언이 나오기 한참 전부터 프랑스 노동자들은 이렇게 들고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권리만 외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소설 레 미제라블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들은 경제적인 정의를 요구하며 싸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독일입니다. 당시의 독일은 지금처럼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무려 38개의 작은 봉건 국가로 쪼개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분열된 땅에서도 산업 자본주의는 막삭트고 있었고 그와 함께 1844년 슐레지엔 지역의 직조공들이 일으킨 봉기처럼 노동자들의 저항도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영국, 프랑스, 독일, 유럽 대륙 전체가 들끓던 혼란의 한복판에서 1848년 2월 런던에서 마침내 공산당 선언이 발표됩니다. 정말 놀라운 건 이 얇은 책자에 담긴 생각들이 퍼져나간 속도입니다. 독일어, 프랑스어로 시작해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 그리고 한국어까지. 결국 100개가 넘는 언어로 출판됐어요. 그리고 2013년에는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까지 등재됐죠. 그런데 이 선언이 발표된 시점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거의 예언서 같았다고 할까요? 책이 세상에 나오자마자 유럽 대륙 전체가 그야말로 활화산처럼 폭발해버립니다. 1848년 한 해 동안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불길이 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을 거쳐 50개가 넘는 나라로 번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해를 민중의 봄이라고 부르죠. 유럽 곳곳의 낡은 왕정들이 민중들의 거센 도전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수많은 혁명들 중에서도 우리는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일을 좀 더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서
공산당 선언이 예측했던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변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2월 혁명 때는 어땠죠? 노동자랑 부르주아,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힘을 합쳐서 왕을 몰아냈잖아요. 우리 공동의 적은 왕이다, 이랬던 거죠. 그런데 불과 몇 달 뒤인 6월에는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된 거예요. 이번엔 노동자들이 자기들이 권력을 잡게 도와줬던 바로 그 부르주아를 상대로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 6월 봉기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위대한 노동과 자본의 내전이라고요. 이게 핵심이에요. 왕과 귀족을 상대로 싸우던 낡은 시대의 전쟁은 이제 끝났고 전혀 다른 새로운 종류의 전쟁이 시작됐다는 선언이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새로운 종류의 전쟁. 공산당 선언은 이 새로운 갈등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필연적인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문장의 선언의 핵심 사상 중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뭐냐? 부르주아들이 왕을 몰아냈다고 해서 계급 갈등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저 낡은 지배계급 대신 새로운 지배계급이 등장했을 뿐이고 억압의 방식과 투쟁의 형태만 새로워졌을 뿐이라는 겁니다. 싸움의 무대와 선수들만 바뀐 셈이죠. 그리고 이 새로운 형태의 싸움은 유럽 안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선언은 이 싸움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것이라고 새로운 글로벌 역학관계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힌데요. 부르주아즈가 만들어내는 값싼 상품들이 마치 중포,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대포처럼 국경의 장벽을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든 나라가 자신들의 방식을 따르도록, 즉 자본주의 체제 속으로 들어오도록 강요한다는 거죠. 산업자본주의와 세계화, 그리고 식민주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아주 날카롭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선언을 오늘날 다시 읽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책은 분명 1848년이라는 격동의 시대에 대한 긴급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로부터 175년도 더 지난 지금 계급과 권력 그리고 세계화에 대한 이 책의 날카로운 분석들 중에서 과연 어떤 부분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